새벽 6시, 박선우는 서울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창밖으로는 해가 막 떠오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68년 평생을 성실한 교사로 살아왔고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뒤 외동딸 지영마저 결혼해 독립시키고 나니 이 넓은 공간은 더 이상 집이 아닌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듯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벽에 걸린 아내와 딸의 웃는 얼굴이 담긴 가족사진이 그의 빈자리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조깅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서예교실에 나가 취미 생활을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정년 퇴직 후 얻은 자유는 오히려 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과거에는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줄 리가 많지 않았다. 선우는 서툰 손길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어느 날 젊은 시절 친구가 알려준 실버 커뮤니티라는 앱을 깔아보았다. 그저 심심풀이 삼아 구경만 할 생각이었다. 그때 알림음이 울렸다. 김민준 님이 회원님께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잊고 있던 설렘이 스쳤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훈훈하고 지적인 외모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했다. 깔끔한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얼굴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을 뉴욕 출신의 정형외과 의사이자 예멘에서 유엔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 선생님. 프로필 사진이 너무 인자해 보이셔서 제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멘에서 의료봉사 활동 중입니다. 첫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김민준은 매일같이 선우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선우 씨는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같은 말들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민준은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그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홀로 남겨진 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고된 봉사활동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김민준의 이야기에 선우는 깊이 공감했다. 김민준은 그가 70대 정도이며 젊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셀리는 프랭클린이 자신을 젊어 보이는 노인이라고 설명했고 그녀는 75세였다. 또한 셀리는 프랭클린이 자신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우는 김민준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아니, 김민준은 그 외로움을 읽고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몇 번의 영상통화 시도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민준은 여긴 인터넷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화질이 좋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보안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라며 흐릿하거나 검은 화면 너머로 목소리만 들려주었다. 선우는 그마저도 그의 고된 봉사생활의 일부라고 믿었다. 어느덧 2달이 흘렀다. 선우는 김민준을 진정한 소울메이트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김민준과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설렜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김민준과의 대화를 통해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다. 지영이 아빠,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선우는 쑥스러워하며 미소만 지었다. 그는 김민준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현실과의 구분이 희미해질 정도였다. 선우는 사랑으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김민준의 말을 믿었다. 그는 행복을 느꼈다. 셀리는 프랭클린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어느 날 김민준의 메시지가 평소와 달랐다. 선우 씨,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긴급 수술에 필요한 의료 장비가 갑자기 파손되었습니다. 예멘 현지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긴급하게 해외에서 공수해 와야 하는데 병원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합니다. 300만 원 정도만 먼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가면 바로 갚겠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는 생각에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김민준이 알려준 온라인 기프트 카드 코드를 긁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김민준은
선우 씨는 저의 은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전화까지 걸어왔다. 며칠 후 다시 김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더 다급한 목소리였다. 선우 씨, 큰일 났습니다. 어제 현지 테러 조직이 병원을 습격하는 바람에 모든 현금과 귀중품이 약탈당했습니다. 급히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하는데 병원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저의 개인 경비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제가 보낼 돈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이은하 씨라는 분이 저희 병원과 연계된 자선단체 직원인데 그분 계좌로 1,0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선우 씨. 제 아들이 위독합니다. 김민주는 셀리에게도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선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린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이은하라는 이름의 계좌를 듣는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김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와 아들의 위급 상황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평생 아끼고 모아온 노후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1,000만 원을 이은하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을 마친 후 김민주는 선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선우 씨는 천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평생을 함께하며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선우는 자신이 정말 천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하지만 그 후로 김민준의 긴급한 상황은 끊이지 않았다. 제가 억울하게 테러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보석금이 필요합니다. 2,0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석방되었는데 갑자기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술비 3,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옮겨야 하는데 이송비가 부족합니다 등 갈수록 터무니없고 금액은 점점 커졌다. 선우는 자신의 예금, 적금, 심지어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남겨두었던 돈까지 모두 인출하여 송금했다. 그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김민준의 선우 씨, 당신은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라는 애원 섞인 협박에 선우는 이성을 잃었다. 셀리도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믿었으며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그의 변화는 가족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딸 지영은 부쩍 야위고 수심이 깊어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걱정이 앞섰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선우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영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아버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채팅방에는 수많은 애정 표현과 함께 송금 요청과 송금 확인 메시지가 빼곡했다. 기프트 카드 사진, 이은하라는 이름의 계좌번호,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송금 내역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나타났다. 지영은 충격에 손이 떨렸다. 아빠, 이게 뭐야? 로맨스 스캠이잖아.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김민준이라는 사람 이거 사기예요. 아빠 돈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선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버럭 소리 질렀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민준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나를 외롭게 하니까 민준 씨라도 만난 거지. 질투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영은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망연자실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는 김민준의 거짓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광기 어린 집착이 보였다. 셀리도 프랭클린에게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고 밝혔다. 지영은 결국 남편 최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준호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의 베테랑 형사였다. 지영은 밤늦게까지 김민준과의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모아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준호는 아내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다. 장인어른이 당하신 게 확실합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네요. 준호는 다음 날부터 비공식적으로 장인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우가 돈을 보낸 이은하라는 이름의 계좌를 추적했다.
셀리의 딸도 소셜캐피쉬의 도움을 요청했다. 소셜캐피쉬 팀은 셀리가 돈을 보낸 주소의 3명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은하의 계좌는 대전의 한 은행 계좌로 확인되었고 이 계좌로 수많은 소액의 돈이 입금된 후 거액으로 모여 해외 특정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발견되었다. 준호는 이은하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잠복에 들어갔다. 며칠 후 이은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저 김민준 씨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냈을 뿐이에요. 저도 김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똑같이 외롭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은하는 오열하며 자신이 김민준에게 감정적으로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셀리는 수잔이라는 여성이 남편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진술을 통해 김민준이라는 이름 뒤에 거대한 사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은하는 자신이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돈 세탁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조직의 국내 활동 방식과 해외 송금 경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가짜 신분증 사진과 함께 그가 아흐마드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흘렸다. 선우는 여전히 김민준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다. 그는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김민준은 선우 씨, 제가 드디어 예멘에서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선우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멘의 정치 상황이 악화되어 일반 항공편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특별 전세기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것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선우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우는 망설였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그리고 김민준과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셀리도 프랭클린에게 5만 달러 이상을 보냈고 그녀의 계좌에는 30달러도 남아있지 않았다. 프랭클린은 셀리에게 3만 달러를 더 요구했다. 그 순간 지영이 집에 들이닥쳤다. 준호와 함께였다. 지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준호의 손에는 몇 장의 인쇄물이 들려 있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선우는 불안한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민준 씨가 곧 한국에 올 거야. 우리 결혼할 거라고. 셀리도 프랭클린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우는 준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매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존재하지 않다니. 준호는 들고 있던 인쇄물을 선우에게 내밀었다. 첫 번째 종이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선우의 휴대폰 속 프로필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40대 후반의 지적인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흐마드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아프리카계 남성이 어설프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은하 씨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장인어른께 김민준이라고 속이고 연락했던 사람입니다. 이 트위터 계정과 연결된 계정들을 추적한 결과 이 남성은 아프리카 기반의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아흐마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IP 주소 그리고 계좌 추적 결과 모두 동일한 조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준호는 프랭클린의 페이스북 링크가 프랭클린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이름을 검색하여 동일한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했다. 또한 프랭클린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북부 나이지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준호의 설명은 냉정했고 사실적이었다. 선우는 2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며 손을 덜덜 떨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생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앉아 있다니. 프랭클린은 22살 정도의 나이지리아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민준 씨는 나에게 목소리도 들려줬어. 저런 목소리가 아니었어. 선우는 절규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은하를 체포할 당시 확보했던 음성 파일이었다. 돈은 언제 보내는 거야? 빨리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억센 아프리카 억양이 섞인 거칠고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선우의 귀에 박혔다. 그 목소리는 선우가 김민준에게서 들었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선우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었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감쌌다. 지영은 무너지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념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며칠 밤낮을 선우는 식음을 전폐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응시하며 눈물만 흘렸다. 지영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아빠, 우리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아빠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도 퇴근 후 장인을 찾아와 묵묵히 곁을 지켰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선우는 점차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선우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은 눈은 여전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의 절망감 대신 희미한 결의가 비쳤다. 그는 식탁에 앉아 지영이 차려준 미역국을 한술 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음식 맛이었다. 지영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지영은 아버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점심 무렵 선우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은 김민준의 연락처 위에서 맴돌았다.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사랑합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 평생 함께해요. 거짓말들. 지영은 아버지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아빠는 충분히 힘들어하셨어요. 선우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차단 버튼을 눌렀다. 김민준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김민준의 프로필이 사라지자 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해방감과 함께 시작되는 아픔이었다. 셀리도 프랭클린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준호는 이은하의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아흐마드와 그가 속한 국제 사기 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그는 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흐마드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장인어른, 이제 시작입니다. 저런 악질적인 사기꾼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는 선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소셜 캐피시는 그들이 찾은 모든 정보를 EFCC에 보고했다. 선우는 다시 아침 조깅을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지 않았지만 어깨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딸 지영과 사위 준호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돈은 많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사랑이었다. 어느 저녁 선우는 오랜만에 딸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지영과 준호는 선우를 위해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고 선우는 예전처럼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에게서 들었던 사랑합니다라는 거짓말 대신 딸과 사위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외로운 노인들이 더 이상 이런 사기극에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의 아파트 거실 벽에는 로맨스 스캠주의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픈 상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지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온라인에서 잃어버린 사랑을 찾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현실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있었다. 지영의 가족은 셀리를 위해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